네, 안녕하세요. 5주차 1차시입니다. 벌써 5주차, 6주차, 7주차면 이제 중간 시험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고전적 조건화 배운 것을 이제 적용하고 해석하는 부분입니다. 뭐 응용하는 부분은 저희 앞서 제가 할 때 우리 일상에 적용할 수 있는 고전 조건화 가능하는 말씀드렸고 이후에도 또 그런 기회가 있겠죠. 우리 배운 것들이 저도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그죠? 이거 내 행동에 그리고 내 주변 사람의 행동에 즉 달리하면 나와 인간을 이해하는데 적용할 수 있으면 그게 이제 가장 바람직한 형태의 학습 그리고 최종 목적이라 생각할 수 있는데 여러분이 이거 처음 배우시는 것 부랴부랴 암기하기 바빠서 그 적용까지 되어질지 모르겠습니다만 가능한 한 그렇게 생각하시면 제대로 공부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적용 부분에 처음에 나오는 것이 이제 공포 조건화예요. 이걸 뭐 불안 공포 이렇게 뭐 같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불안은 뭐 공포는 뭐냐? 뭐 예를 들어서 공포 맹수를 만났다 하면 맹수에 대해서는 공포지만 맹수를 만났던 그 장소만 가면 나는 불안해서 못 견딘다 할 때 그때는 불안이라 쓰겠죠. 여기서는 이제 결국 공포 자극에 의해서 결국 불안에 해당하는 그런 CR반응이 나타난 걸 배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목 그냥 공포 조건 했는데 우리 이미 배웠듯이 맹수 같은 경우는 명수가 아니죠. 맹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무조건 자극 US 해당할 테고 맹수가 나타난 장소에 대해서 내가 이 공포에 해당하는 UR을 즉 무조건 반응에 해당하는 그러한 CR 조건 반응을 경험한다면은 그때 이 장소는 CS 조건 자극이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요거는 무조건 자극, 무조건 반응. 이미 우리 익숙해진 용어입니다만 제가 UR, CR, CS, US 이렇게 이제 얘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다시 한번 이렇게 적어봤습니다. 복습 겸. 이건 다 여러분 복습 안 하셔도 이제 달달 외우시리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그와 관련된 것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이는 11개월 된 알버트 남자아이가 유명한 사례거든요. 여러분 심리학을 배우시다 보면 특히 개론 같은 경우에는 학습 심리학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과목들을 두루두루 이렇게 좀 수박 그달기식이라 얘기하면 좀 곤란하고 이렇게 살펴볼 텐데 거기 보면은 유명한 아이들의 이름이 그렇게 거론돼요. 좀 이따 보면 또 리틀 한스 제가 영어도 잘 못하는데 너무 굴렸나요? 리틀 한스라는 이 사례도 나오고 한스도 유명한 사례고 또 피트도 유명한 아이고 한데 이 알버트도 유명해요. 제가 학습 심리학을 담당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한스보다도 피트보다도 이 알버트가 더 유명한 것다고 저는 알고 있는데 여러분도 들어보셨나요? 자, 이 알버트의 경우에 말 그대로 이 건강하다는 얘기를 왜 하냐면은 근데 정상적이다. 여러분이나 저처럼 저는 정상적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여러분처럼 정상적인 그런 아이다. 여기서 남자아이, 여자아이라도 관계없습니다. 굳이 이거는 중요하지 않고 어쨌든 11개월 된 아이다. 이 아이에게 지금 흰 쥐를 보여줬어요. 즉, 흰 쥐가 있는 곳에 같이 있겠다는 거죠. 그럼 여러분 쥐 좋아하십니까? 쥐? 이거 한번 얘기했죠. 뱀에 대해서도 그렇고. 우린 뱀 쥐를 싫어하지만 대부분은 그렇겠죠. 뱀 드시는 거 좋아하시는 분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만, 애완용으로 뱀을 키우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그러한 경우를 제외하고, 그러한 경우는 어떤가? 그러한 경우는 또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이런 고전 조건의 원리에 의해서 그렇게 좋아하게 된 거죠. 근데 통상적으로 대부분의 경우 우리 뱀 쥐를 싫어하죠. 왜 싫어하느냐? 그 고전적 조건에 된 결과라고 제가 최소한 한 번, 두 번까지도 얘기한 것 같은데 부터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바는 이 알버트뿐만 아니라 우리도 그렇고 우리는 쥐를 보면 좋아하고 싫어하고 그런 거 없어요. 쥐는 그냥 우리에게는 NS 중성 자극이다. 특정한 어떤 반응을 고유한 반응을 일으키는 그런 자극이 선천적으로 아니에요. 우리는 태어날 때 여기서는 불안공포니까 달리하면 혐오, 싫어하는 자극들은 한 5손가락 안에도 안 들어가요. 그렇지만 우리 싫어하는 거 많죠. 당장 2주 후에 볼 시험 싫어하지 않습니까? 저도 싫어하고. 그거 왜 싫어하죠? 바로 고전적 조건화 된 것이죠. 그것처럼 여기서 다시 쥐로 가서 쥐에 대해서는 이 알버트는 중성자이다. 저도 그랬고 여러분도 그랬고 처음에는 다 그랬었다. 그런데 이 쥐가 있을 때
큰 소리를 들려준 거예요. 금속성의 어떤 큰 소리를 들려준 거예요. 이 큰 소리에 대해서는 뭐 여러분이나 저나 뭐 아이나 어른이나 뭐 그죠? 저 동쪽 사람이나 서쪽 사람이나 100년 전, 1000년 전 사람이나 앞으로 50년, 100년 후 사람이나 다 이거는 배우지 않더라도 선천적으로 즉 경험 이전의 이 큰 소리에 대해서는 다 뭐요? 공포, 불안, 싫어하는 그런 반응을 일으켜. 이거 바로 US, 공포를 일으키는 무조건 자극인 거죠. 이것하고 흰 쥐가 있을 때 알버트가 경험한 거. 아까 흰 쥐는 NS를 했죠. 바로 뭐죠? 중성 자극과 무조건 자극을 즉 우리는 배웠으니까 전문적인 용어를 수반되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면 알버트가 경험하게 되면 경험은 뭐라 했죠? 알버트의 행동에 즉 유기체 행동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자극에 노출되는 것. 즉 NS와 US 중성 자극과 무조건 자극이 수반되는 것을 경험함으로써 이거 뭐죠? 고전적 조건화 즉 고전적 조건화 경험함으로써 행동상의 변화가 생겼어요. 어떻게 되는 거죠? CR이 생기는 거죠. 달리 얘기하면 NS가 CS가 되는 거죠. 자, 여기서 그러면 US는 금방 얘기했듯이 큰 소리, CS는 뭐가 될 거예요? 흰 쥐가 되는 거죠. 지금 여기 써놓은 것 아닙니까? 중성자극과 큰 소리, 무조건 자극. 이게 바로 고전적 조건화의 경험이에요. 고전적만 쓰겠습니다. 뭐 기본 절차, 핵심이라 했어요. 이걸 경험하게 되면 이 두 개가 수반된다 했죠. 하게 되면은 한 번, 두 번, 세 번, 종소리와 먹이 같은 경우에는 수십 번을 해야 돼요. 제가 한번 말씀드렸습니까? 저는 학교 다닐 때 대학원에서 토끼에게 눈에다가 바람을 불어주고 버저 소리를 들려주는 것을 했거든요. 잘하는 녀석은 뭐 잘 되는 경우, 잘한다기보다 잘 되는 경우는 한 100번 미만의 이제 그 버저 소리에 눈을 깜빡이는 그런 CR 반응, 고연 조건화가 되고 잘 안 되는 경우는 뭐 한 300번, 500번까지 해도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어쨌든 지금 여기서 중성 자극과 무조건 자극을 같이 수반되는 것을 알버트가 경험하고 나니까 바로 흰 쥐가 이제 중성 자극이 아니라 CS가 되어서 큰 소리 없이도 CS 흰 쥐만으로 흰 쥐는 처음에는 아무런 반응도 일으키지 않은 중성 자극이었는데 이제 흰 쥐만으로 뭐 바로 이 큰 소리 US에 대해서 보였던 UR 반응 즉 공포 반응 또는 혐오 반응 공포 반응에 해당하는 그런 UR과 동일한 CR, UR, CR은 동일하다 했죠. 그런 CR을 보이게 됐다는 거 바로 공포 반응. 즉 흰쥐에 대해서 공포 반응을 보였다. 즉 우리가 공포스럽다 또는 불안하다. 더 제너럴하게 얘기해서 더 광범위하게 얘기해서 혐오한다라는 것은 다 뭐 이렇게 고전적 조건화 의해서 된 것이라고 얘기할 수 있다. 다라고 얘기하면 좀 너무 극단적이죠. 대부분의 경우에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 자, 여러분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알버트도 그렇고 그죠? 뭐 다른 동물의 경우도 그렇고 우리가 선천적으로 두려워하는 것 몇 개 없다 했어.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당장에 여러분이 싫어하는 거, 공포스러워하는 거, 불안해하는 거 적어 보면은 한두 가지가 아닐 거예요. 그것들이 다 뭐 이렇게 고전적 조건화로 된 것이라고 적용 해석할 수 있다는 거. 그럼 그것에 대해서 내가 너무 불편하다. 당연히 뭐 뱀에 대해서 이렇게 공포스러워하는 거는 우리한테 득이 되죠. 전혀 독이 없는 뱀에 대해서 공포스러워하는 것은 뭐 믿져봐야 본전이지만 사실 독이 있는 뱀들이 많고 쥐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실험실용 쥐가 아닌 경우에는 쥐들은 또 우리에게 뭐 감염을 시킬 수도 있으니까 여러분이 쥐나 뱀에 대해서 또 시험에 대해서도 약간 공포스러워야지 시험 공부를 하지 시험 못 나는데 전혀 불안하지 않다면 공부하려는 동기가 안 생기겠죠. 그런 측면에서 이러한 공포 반응들이 적응적이기도 하지만 이것이 너무 심해서 부적응적일 때 그 대표적인 예는 뭐 있죠? 트라우마나 PTSD라 부르는 이런 것들 다 공포, 불안, 스트레스로 인한 경우 아니에요? 이렇게 부적응적일 때 이걸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느냐? 뭐 고전적 조건화의 원리로 이런 것들이 생겼으니까 고전적 조건화의 원리를 해결하겠다는 거예요. 자, 이 경우에 쥐에 대해서 공포스러워하는 것이 만약에 알버트가 너무 불편하다. 난 쥐에 대해서 이 공포 반응을 없애고 싶다면은 이 쥐에 대한 공포 반응이 왜 생겼죠? 바로 흰 쥐와 큰 소리를 같이 경험했기 때문에 생긴 거죠. 그래서 흰 쥐에 대해서 나타나는 공포 반응 CR이 이게 불편하단 말이에요. 이걸 고치고 싶단 말이에요. 그런데 CR은 뭐와 동일하다 했죠? UR과 동일하다 했죠. 그럼 UR은 뭐 때문에 생겼죠? 큰 소리 때문에 생겼죠. 그러면은 이 알버트의 경우에 흰 쥐에 대해서 공포스러워하는 이 CR을 소거시키거나 우리 소거 배웠잖아요. 소거시키거나 아니면 이것을
뭐 다른 반응으로 옮겨주고 싶다면은 뭘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로 이 큰 소리, 이걸 바꿔주면 되죠. 바꿔준다기보다도 이제는 흰쥐와 큰 소리 경험이 아니라 흰쥐와 알버트가 좋아할 수 있는 것, 제가 한자로 쓰겠습니다. 좋아할 수 있는 것, 그것을 수반시켜서 알버트에게 경험하면 되는 거죠. 결국 뭐예요? US 자리에 해당하는 것을 바꿔치기 하는 것밖에 없어요. 너무 간단하지 않습니까? 뭐 상담을 하고 인지적 접근을 하면은 그 절차도 많고 복잡하지만, 그죠? 뭐 효과 측면에서 또 이렇게 경중을 또 장단점 비교해 볼 수 있지만, 어쨌든 원리상으로는 행동주의로 해서 공포 반응 없애는 거 너무 간단하지 않나요? 뭐 큰 소리 때문에 흰쥐에 대해서 공포 반응 생겼으니까 이제 큰 소리 US 대신 공포 반응이 일어날 수 없는 다른 US를 대체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흰쥐하고 그 US를 계속 수반하는 것을 알버트가 경험하게 되면 흰쥐에 대해서 공포 반응이 안 나타나거나 약해지겠죠. 그거밖에 없어요. 즉 고인 조건의 원리에 의해서 생긴 것이니까 고인 조건의 원리에 의해서 그것을 치료한다, 행동 수정한다. 뭘 어떻게 하냐? US 자리를 다른 걸로 대체시키는 것. 그것 이외에 더 이상 그 이하도 없습니다. 자, 여기서 이전 시간에 제가 시간상의 어떤 그런 뭐 조건 때문에 나중에 가서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이 공포 조건화 같은 경우에는 흰쥐, 중성자극과 큰소리, US, 뭐 여기 흰쥐, 큰소리 말고 우리가 선천적으로 공포 반응을 일으킬 수 있는 US가 뭐 5손가락밖에 안 흔들지만 다른 걸 넣을 수 있겠죠. 아니면 이미 내가 공포 반응을 보이는 CS랑 이 흰쥐를 짝지어도 되겠죠. 중성자극을 짝지어도 되겠죠. 뭐 흰쥐 아니야 딴 것도 또 다른 중성자극을 넣어도 마찬가지겠지만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고순위 조건 형성이 되죠. 어쨌든 US가 되었던 이미 내가 공포 반응을 일으키는 CS가 되었던 그것하고 지금 중성자극을 짝지어서 즉 수반시켜서 공포 조건을 시킬 때는 시행을, 우리 앞에서 시행이라는 개념 배웠어요. 시행이 많이 필요하지 않아요. 이거 여러분 저 온라인상에 리틀 알버트 해서 아까 왓슨이라고 얘기했는데 아니면 왓슨이라는 뭐 이거 이름도 넣어도 되고 이런 키워드 넣어봐요. 이 오리지널 흑백 동영상이 엄청나게 많이 떠요. 또 요즘 학생들이나 또 요즘 그 동영상을 만드는 사람들이 또 이렇게 패러디해서 올린 것도 있지만 그걸 보지 마시고 오리지널 동영상을 보시면 이 시행을 몇 번 하냐면은 2-3번밖에 안 해요. 그런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토끼에게 소리를 들려주고 눈에다가 공기를 분사해서 소리 듣고 눈을 깜빡이 한다든지 파블로프의 개처럼 종소리 들려주고 음식을 줘서 종소리에 대해서 침을 흘리게 하려면 그게 수십 번의 시행을 해야 되는데 공포 조건화는 이 시행수가 2-3번밖에 아니면 어떤 경우에는 한 번만 해야 돼요. 한 번만에. 한 번 시행으로. 왜 그렇죠? 이 공포 불안이라는 것은 우리의 생존에, 다른 동물도 마찬가지지만 생존에 엄청 중요하기 때문에 많은 시행수를 해서 그때 갔어야지만이 공포 불안을 형성한다는 것은 우리가 죽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생길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 자세히 얘기하다 보니 시간이 너무 가는데 뭐 복습 겸 얘기하고 싶지만 자, 우리 이미 얘기했으니까 공포 조건화 같은 경우에는 시행수가 한두 번 만에 된다는 얘기는 학습 코스는 이렇게 완만하게 가지 않고 가파르게 이렇게 된다는 거. 학습 곡선이 왜 이렇게 되는지 제가 또 얘기를 하자면 시간이 벌써 10여 분 지났기 때문에 뒤에 걸 해야 돼서 말씀 못 드리고 학습 곡선이 가파르게 된다는 거. 이 왜 가파르게 되는지 여러분 이해하시겠죠? 이것도 다 복습할 수는 없고 이런 특성이 있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은 공포 조건화 같은 경우는 중성 자극과 무조건 자극 사이에 이 근접성, 우리 그때 근접성, 시간 근접성 했죠. 뭐 시간이 멀면 공간도 멀 수밖에 없죠. 대부분의 경우에. 즉 근접성이 낮아도, 즉 이 둘 사이의 시간 간격이 멀어도 또는 넓어도 뭐 이거는 고인 조건화가 잘 돼요. 우리 앞서 수반성이 높을수록, 근접성이 높을수록 고인 조건화가 잘 된다 했는데 공포 조건화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시행수가 많이 필요하지 않고 그리고 근접성이 낮아도, 즉 중성자극과 무조건 사이의 자극 사이에 이 시간적 간격이 멀어도 넓어도 고인 조건화가 잘 돼요. 왜 그렇죠? 제가 뱀에게 물려서 죽다 살아났어요. 그래서 뱀에 대해서 공포 조건화가 생겨야 되는데 이게 뭐 근접성이 멀었어. 뱀에게 물리고 난 다음에 제가 그 독에 의해서 숨을 헐떡이고 죽는 경험을 한 그것이
뭐 1, 2분 걸렸다. 예를 들어서 뭐 제가 물려본 적이 없겠지만 예를 들어서 그것이 뭐 한 10분이 걸렸다. 뭐 10분까지 걸리겠습니까만은 걸렸다. 그래서 근접성이 낮기 때문에 나는 그 뱀에 대해서 공포 조건화가 안 돼서 다음에 뱀을 보더라도 또 공포스러워 하지 않는다. 우리 뱀에 대해서 선천적으로 공포스러워 하지 않는다 했으니까. 그러면 또 물릴 경우가 있겠죠. 그럼 제가 두 번째 물려서 살아나는 보장이 있나요? 그죠? 그러니까 뭐요? 학습 곡선이 이렇게 완만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가파르게 뭐 한두 번 만에 어떤 경우는 한 번 만에 그렇게 학습이 완성되도록 이렇게 되어지도록 뭐 공포 조건화는 그러한 생물학적 조건을 갖고 있다는 거. 이 조건이 어떻게 주어졌죠? 바로 자연 선택에 의한 진화의 산물로 주어졌다는 거. 바로 이런 선천적인 조건이 바로 이런 후천적 적응 기제, 즉 고전 조건화가 어떠한 특성을 띨지 영향을 주는 것. 자, 다시 한번 시행수가 많이 필요하지 않다. 그리고 근접성이 낮아도 즉 중성자극과 무조건 사이의 시간적 간격이 멀어도 잘 된다. 이것이 공포 조건화와 관련된 중요한 특성이에요. 왜 그렇죠? 이건 생존에 아주 결정적으로 중요한 그러한 경우니까 그렇다. 그래서 학습 곡선은 근접성이 낮아도 학습이 잘 되고 시행을 한두 번 만에 학습이 완성되는 이런 형태가 되어진다라는 것. 이런 조건이 어떻게 주어졌다? 자연 선택에 의해서 진화의 산물로 생물학적으로 고연 조건화는 이렇게 되게끔 우리한테 되어져 있다라는 것. 자, 이거 지금 그 알버트의 경우고 우리의 경우에 공포 반응 제가 뭐 뱀에게 물린 경우도 얘기했고 뭐 여러 가지 상황을 상상할 수 있겠지만 치과 가시는 거 어떠세요? 좋으신가요? 치과 가면 공포스럽죠? 불안하죠? 예. 그 왜 그래요? 치과에서 어떤 유해스를 경험하죠? 찌르고 그죠? 막 여기 드릴로 하면은 아프잖아요. 치통만큼 또 고통스러운 게 드물이라 생각하는데 뭐 고통스러운 건 다 우리가 불안하고 공포스러워하지만 그죠? 바로 그러한 치과 상황에서의 통증이 치과 의사 선생님 그리고 뭐 치과 선생님 입고 있는 그런 옷들 뭐 치과라는 그런 장소 그리고 치과에 가면 또 특이한 그런 뭐 냄새가 있지 않습니까? 그 냄새 또 치과에 있는 여러 장비 이런 것들하고 짝지어져서 뭐 나중에는 치과에 가서 통증을 겪는 그런 치료 무조건 자격이 없어도 그냥 치과와 관련된 것만 내가 경험을 하더라도 보더라도 나는 뭐 불안 반응을 일으킨다. 지금 아까 봤던 왓슨이 처음으로 공포라는 것이 어떻게 생겨나는지를 알버트를 대상으로 고전 조건화에서 그렇다는 것을 보여준 것을 지금 우리 일상생활에서 어떻게 우리 불안 공포가 형성되는지를 지금 예를 든 거예요. 시험에 대해서 여러분 불안하십니까? 마찬가지예요. 그 경우에 US가 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니면 CS가 뭔지. 그 CS가 시험이랑 수반되는 것을 경험함으로써 시험에 대해서 여러분이 불안하다면 그런 고순위 조건 형성이겠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뭔지. 그렇게 해서 여러분이 그 생각해 보실 수 있다면은 여러분이 고연 조건화를 제대로 배우셨고 나의 행동에 다른 사람의 행동에 인간 이해에 이렇게 적용할 수 있다라고 보여줄 수 있겠죠. 자, 여기 프로이트 리틀 한수 있는데 뭐 시간이 벌써 20분이 다 되었어. 이 얘기는 생략하고 그러지 않아도 시작할 때 이건 생략하려고 했었어요. 이건 프로이트가 얘기하는 정신분석학적으로 리틀 한스가 왜 공포 반응을 보인지를 그렇게 얘기한 것을 고전적 조건으로도 설명할 수 있다는 건데 결국은 알버트의 경우나 마찬가지예요. 그때 US만 달랐을 뿐인데 우리 뭐 굳이 리틀 한스가 US를 뭐 경험했는지 그거는 우리가 알 필요 없기 때문에 제가 생략하겠습니다. 생략해도 충분하니까요. 자, 그래서 공포뿐만 아니라 사랑, 정오, 혐오 우리 앞서 애정관계 얘기했죠. 부모님에 대해서 애하고 정하느냐, 연인에 대해서 애하고 정하느냐, 자식에 대해서 애하고 정하느냐, 우리가 어떤 대상이나 이념이나 사상이나 물건에 대해서도 애하고 정하느냐, 좋아하기도 싫어하느냐, 그건 뭐 다 뭐요? 정서에 관한 것이죠. 그래서 대부분의 정서는 타고난, 선천적으로 타고난 것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정서는 뭐요? 고전 조건화에 생긴 것이다. 그렇게 해서 생겨난 정서가 바로 CR이니까 앞에다가 조건 반응 중에 정서란 말을 넣은 거예요. 그 중에 지금 뭐 공포를 예를 들어서 본 것이고 우리 앞에서 정서와 관련해서 뭐 혐오, 사랑 이미 제가 다 얘기했었죠. 자, 일반화. 알버트가 지금 여기는 이제 실험상의 예인데 제가 자꾸 시간을 얘기를 해서 뭐 앞 시간에도 우리 계속 거의 50분 가까이 40분에 마친 지 한 번밖에 없었죠. 그래서 오늘 시간을 좀 가능한 지키고 싶은데 오늘 또 양이 많아서 그것도 못 지킬 것 같아요. 어쨌든 이 실험 예인데 이건 생략하고 제가 알버트의 경우를 갖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알버트는 흰 쥐하고 큰 소리를 경험했잖아요. 그래서 흰 쥐가 CS가 됐어요. 이렇게 나니까 이 알버트는 뭐? 흰 토끼 그리고 흰 가운
입은 간호사님보다 여기서 간호사님 흰 가운을 입었다는 게 중요하죠. 이렇게 해서 흰 토끼에 대해서도 뭐 공포반응 CR, 불안, 흰 가운에 대해서 공포반응 CR 보는 거. 흰 토끼와 큰 소리가 수반되는 것을, 흰 가운과 큰 소리가 수반되는 것을 알버트가 경험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알버트는 흰 쥐가 있을 때 큰 소리를 경험함으로써 흰 쥐에 대해서 공포반응이라는 CR이 나타났고, 흰 토끼가 있을 때 큰 소리를 듣는다든지, 흰 가운을 입은 간호사가 계실 때, 아니면 의사 선생님 계실 때 큰 소리를 듣는다든지 한 적은 한 번도 없어요. 그런데 흰 쥐에 대해서 이렇게 CR 반응이 나타나고 나니까 흰 토끼, 흰 가운에 대해서도 그렇게 공포 반응 CR을 보이더라는 거예요. 동일한 반응을. 왜? 흰색이라는 의미. 그 공통점 때문에. 이게 일반화예요. 그걸 지금 글로 쓰는 거. 글 이거 여러분 읽어보시면 아시겠죠? 이거 뭐 제가 굳이 안 읽어봐도 될 테고요. 자, 일반화. 자, 지금 금방 얘기한 거. 흰 토끼, 흰 가운. 자, 자라 보고 놀란 것은 소뚜껑 보고 놀란다. 자라가 공포 반응, 불안, 놀란다라는 게 불안, 공포를 일으키는 CR 반응을 일으키는 CS가 됐다면은 이 US가 있겠죠. 그거는 뭐 이 속담 안에서 나타나지 않으니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보고 상상해볼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자라하고 소뚜껑하고 여러분 자라 보신 적 있나요? 저는 어릴 때 자라는 본 적이 있는데 요즘 자라 보기 쉬운지 모르겠어요. 소뚜껑 보기도 힘들죠. 어쨌든 자라하고 소뚜껑이 비슷하기 때문에 소뚜껑하고 US하고 수반된 적이 없어요. 내가 그런 경험을 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난 소뚜껑 보고만 보고도 놀란다가 왜? 자라와 비슷하기 때문에. 그래서 자라가 CS가 되어서 CR이라는 공포반응을 일으키는데 이 자라와 소뚜껑이 비슷해서 나는 소뚜껑만 보고도 소뚜껑하고 내가 놀랄 만한 US를 같이 경험하지 않았는데도 소뚜껑만 보고도 놀란다. 이게 바로 일반화예요. 여러분의 경험 속에서 일반화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텐데 제가 지금 그것까지 얘기하기에는 오늘 자꾸 시간 얘기를 하게 되는데 시간이 많이 지나서 말씀드릴 수 없고요. 자, 우리의 경우에 여기다 다른 걸 집어넣으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잘 아는 속담의 경우에 바로 고인 조건을 가지고 일반화를 얘기해 본 거예요. 만약에 자라가 CR을 일으키는 CS가 아니다. 그런데 나는 자라를 보고도 놀라고 소뚜껑 보고도 놀란다. 이럴 경우에는 일반화라 얘기하잖아요. 이때는 민감화라 얘기해요. 민감화 들어보셨습니까? 민감화는 고인 조건화가 아니라 그냥 고인 조건화 없이 그냥 어떤 특정한 자극에 대해서 이 경우에 불안이지만 특정한 반응을 보였는데 그것이 다른 유사한 자극에 대해서도 그런 유사한 반응을 보일 때는 민감화라 얘기해요. 자, 우리 민감화에 대해서 자세히 얘기 안 했으니까 자, 그 정도 말씀드리고 자라가 CR을 일으키는 공포 반응을 일으키는 CR을 일으키는 CS다. 그 US는 뭔데? 그건 찾아봐야 되겠지만 이 속담에서 없으니까 그렇다라면은 자라보고 놀랐을 때 소뚜껑 보고 놀라면은 이거는 자라에서 소뚜껑으로 유사하다는 특징에 의해서 일반화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변별은 자, 아까 알버트의 경우에 자, 알버트는 미국 아이니까 침대를 썼겠죠. 침대보는 어떤 색깔 하나요? 여러 가지 색깔이 있겠지만 저는 침대를 안 써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침대보 깔끔하니 보통 흰 시트를 하나요? 어쨌든 흰 침대보를 쓴다. 침대보라 하나요? 아니면 아이스크림, 바닐라 아이스크림. 아니면 또 흰 구름, 먹구름도 있지만 흰 구름. 알버트가 만약에 흰 침대보를 보더라도 질겁을 한다. 알버트가 바닐라 아이스크림을 보면은 놀라 자빠진다. 알버트가 흰 구름만 보면은 그죠? 큰 소리를 들은 것처럼 흰질 본 것처럼 두려워한다면은 알버트는 여기에 다 일반화가 일어난 거예요. 하지만 제 생각에는 알버트를 만나본 적이 없고 알버트가 지금 살아계시다면 호호하버지 100세가 넘었을 텐데 이런 경우에 알버트는 흰 침대보나 흰 바닐라 아이스크림이나 흰 구름에 대해서는 두려워하지 않을 것 같아요. 두려워하지 않는다면 이 경우에 CR을 보이지 않는다면 흰 토끼, 흰 가운을 입은 간호사에 대해서는 일반화됐지만 이거는 흰 쥐하고는 달라도 너무 다르단 말이에요. 흰 토끼하고 흰 쥐는 좀 비슷한 면이 많죠. 좀 물컹물컹하고 털도 나고 동물이니까. 하지만 흰 침대보는 너무 다르단 말이에요. 이게 CR이 안 나타나요. 흰 바닐라 아이스크림에 대해서는 CR이 안 나타나요. 왜? 달라도 너무 다르니까. 흰 구름도 달라도 너무 다르니까.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CR 반응이 안 나타나는 것을 뭐란다? 바로 변별이라는 거예요. 변별. 즉 달리 얘기하면은 일반적으로 얘기하면 변별은 전문적인 용어예요. 우리 흔히 얘기하면은 구별한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구별한다? 알버트가 이거 많이 다르구나.
소위 인지적으로 뭐 생각해서 사고해서 no way 그냥 우리는 생물학적으로 자동적으로 이건 변별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변별 말씀드렸고 이거는 한글이니까 읽어보시면 아시겠죠. 자, 그 다음 변별 문제를 냈어요. 변별이 어떻게 중요한지. 자, 불면증에 시달리는 사람들 중에는 자신의 침실보다 호텔에서 더 잘 잔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먼저 반응을 찾아보죠. R, response. CR, UR은 동일하다 했죠. 동일하다 했으니까. 그게 그놈이에요. 자, CR, UR. 그 반응이 그 반응이요. 여기서 지금 이 문장에서 CR에 해당하는 거, UR에 해당하는 게 뭐예요? 바로 불면증이죠. 불면증이 CR, 즉 UR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침실에서는 불면증이 나타났어요. 그러면 침실은 뭐다? US 아니면 CS겠죠. 그런데 침실이 만약에 US가 되려면은 US 같은 경우에는 생물학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가진 자극으로서 대부분의 동물이나 대부분의 사람들이 동일한 반응을 보인 거. 자, 침실에 대해서 누구나 다 불면증을 일으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침실은 다 불면증을 일으킵니까? 그럼 침실이라는 게 있을 수 없죠. 뭐 아예 뭐 잠은 못 자겠네요. 그러니까 뭐요? 침실은 US가 아니란 얘기죠. 침실은 CS란 얘기죠. 그러면 침실에 대해서 불면증 CR을 일으키는데 US가 뭐지? 그건 찾아봐야 되겠지만 이 맥락에는 없어요. 뭐 상상해 볼 수 있겠죠. 자, 그런데 호텔에 대해서는 잘 잔다는 얘기예요. 뭐 호텔에 대해서는 뭐 일반화가 일어나지 않았다. 즉 호텔과 침실은 달라도 너무 다르다. 즉 달리 얘기하면 뭐예요? 변별이 일어났다. 여기 있네요. 변별이 일어났다. 또 다르게 얘기하면은 호텔에서는 내가 불면증을 일으킬 만한 잠을 못 자게 할 만한 US가 수반되어지는 경험을 한 적이 없다. 즉 달리 얘기하면은 호텔과 내가 불면증이라는 UR을 일으키는 것을 같이 수반된 적이 없다. 그래서 호텔은 뭐 CS가 아니다. 침실은 CS다. 이렇게도 설명할 수 있고 아니면 우리가 지금 일반화 변별로 배웠으니까 호텔과 침실은 달라도 너무 달라서 일반화가 안 일어나고 변별이 일어났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다는 거. 자, 변별을 적용해봤습니다. 자, 여기 있는 거 여러분 이거 다 보고 외우실 필요 없어요. 뭐 무작정 외우는 게 뭐 공부가 싶은데 그런 것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고 외울 필요 없이 여기 뭘 보여주냐면은 소위 DSM 여러분 그 심리학이나 또 전공한 좀 더 공부하시고 뭐 임상이나 상담을 하시다 보면 DSM이라고 해서 이게 지금 5 DS 이게 5판 DSM-5까지 나와 있거든요. 이게 뭐냐면은 정신질환을 진단하고 정신이란과 관련된 어떤 통계 자료 뭐 이런 증상들을 모으는 어떤 그런 매뉴얼 책이에요. 뭐 이상심리나 뭐 상담심리 하는 분들은 뭐 이렇게 거의 뭐 바이블이랄까요? 뭐 백과사전이랄까? 비유가 적절하지 않은데 그렇게 보는 책이거든요. 책이랄까 자료인데 거기 보면은 지금 여기 정신분열증도 있고 조현병이 정신분열증이죠. 그리고 이게 뭐 기분장애도 있고 쭉 있는데 이 전체 중에 이 짙게 표현된 부분 이것이 다 불안 관련 장애예요. 불안 관련 장애 안에요. 범불안장애, 공황장애, PTSD, 사회공포증, 특정공포증 이건 대인공포증인 것이죠. 특정공포증은 어떤 대상에 대해서 공포스러운 거고 강박장애 뭐 손을 하루에 뭐 몇백 번씩 씻는다든지 예를 들어서 그 문을 잠갔는지 확인을 뭐 수십 번 문 앞에 서서 뭐 몇십 분씩 그렇게 확인한다든지 여러분 이것도 온라인상에서 한번 검색해 보세요. 우리나라에서 그런 이렇게 다큐로 아니면 뭐 이렇게 그 만든 자료도 있고 뭐 엄청 많이 나오거든요. 하여튼 그런 거 보시면 도움이 될 텐데 지금 얘기하는 이런 것들이 바로 이거는 공포증은 하나로 묶어서 얘기하게 돼요.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5개가 이 대표적인 불안 관련 장애예요. 그런데 이것이 전체에서 차지하는 퍼센테이지가 70에서 80%쯤 돼요. 여러분 여기 퍼센테이지 나와 있으니까 이게 다 합친 다음에 이 퍼센테이지 여기 5개가 몇 퍼센트 해당하는지 계산해 보면 나올 거예요. 제가 계산해 보니까 78인가 뭐 75%가 좀 더 늦었기 때문에 저는 70에서 80%를 기억하는데 뭐 그 숫자에 어쨌든 간에 이거 뭐 대부분의 정신질환이 불안 관련 장애라는 거예요. 근데 이 불안 관련 장애가 어떻게 일어났다? 또는 어떻게 설명할 수 있다? 바로 고전적 조건화 됐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걸 어떻게 치료한다? 고전 조건화 원리 그대로 적용해서 치료해 볼 수 있겠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불안이라는 것은 우리 삶에 있어서 핵심적인 문제고 동물뿐만 아니라 우리도 동물이죠. 다른 동물뿐만 아니라 인간의 생존에 있어서 이것이 핵심적인
것이고 적응에 있어서 아까 뱀에 대해서 제가 두려워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겠느냐 얘기 말씀드렸는데 적응에 있어서 중요하지만 그 대가로 적응에 있어서 중요하지만 그 대가로 이 부적응 즉 우리 정신적인 질환의 거의 원인에 해당하는 것이 불안 관련 장애다 이렇게들 이해하고 있어요. 자 앞서 진화 자연선택을 통한 진화가 자연선택이 우리의 선천적인 적응에 장점도 있지만 단점도 있다. 그 적응만큼 그에 대한 반대급부로 부적응이 있다 했죠. 적응이 오라면 부적응도 마찬가지 오가 있다 말씀드렸고 부적응의 예로 말씀드렸었어요. 뭐 이것도 복습하기엔 그렇고. 그러면은 후천적 적응 기제인 이거는 학습 그 중에 지금 하고 있는 고전적 조건하는 이거는 적응적이냐? 당연히 좀 전에 일례를 들었지만 뱀에 대해서 제가 적응적이지 못하다 하면은 당장 물려 죽겠죠. 그런데 뭐요? 적응이 오라면은 그에 대한 부적응도 마찬가지예요. 즉 고전 조건을 보고 있지만 이후에 볼 학습의 다른 종류도 그렇고 학습 즉 후천적 적응 기제에 의해서 우리에게 적응성을 가져다 준다는데 그것이 마냥 좋기만 하냐? 아니야. 적응에 관련돼서 우리에게 주는 혜택이 100이라면은 그에 따른 마찬가지로 부적응도 100이 따라와요. 그러니까 선천적 적응 기제, 후천적 기제 이게 다 반대급부가 있다는 거죠. 적응적인 것은 결국 우리가 그저 변하는 환경에 생존과 번식을 가능하게 주는 게 적응적이지만 바로 이것이 지금 부적응적인 예가 되는 거예요. 불안 자체는 생존이 중요하지만 이것이 과했을 때, 지나쳤을 때 이러한 불안장애를 일으키고 이것이 소위 다른 동물도 그렇지만 인간의 경우에 정신질환의 원인격에 해당하는 그러한 문제다 얘기하는데 뭐 여러분 같은 경우에 건강하실 테고 하지만 이런 병리 현상이 아니더라도 여러분 24시간 이제까지 20년, 30년, 40년 사시는 동안에 여러분에게서 심리적인 문제 가만히 따져봐요. 다 불안 문제예요. 거의 다가 불안 문제예요. 다 불안에서 시작한다고 얘기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게 뭐 바로 고전 조건으로 설명할 수 있고 고전 조건화에서 되었다라고 그걸로 해서 치료할 수 있다 할 때 이 고전적 조건화가 차지하는 위치가 엄청나게 대단하죠. 그리고 앞서 봤던 프로이드의 리를 한스의 경우에 한 사례인데 프로이드가 뭐였죠? 바로 불안신경증을 연구한 사람이에요. 지금 용어로 얘기하자면 그 당시에는 히스테리라 얘기했는데 그걸 뭐 성이라는 것과 섹스라는 것과 관련지어서 얘기했을 뿐이지 어쨌든 프로이드가 한 것도 결국 불안에 관한 문제예요. 자, 이 이제 불안 관련해서 뇌를 좀 소개하려고 하는데 바로 PTSD 또는 그 트라우마 뭐 같은 얘기거든요. 아니면 스트레스 장애, 스트레스 관련 장애 이거 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말이에요. 불안 관련 장애예요. 불안 관련 장애. 일단 뭐 말로 하고 적진 않겠습니다. 불안 관련 장애인데 이런 불안 관련 장애 앞서 봤던 그런 대표적인 불안 관련 장애 같은 경우에 바로 이 편도체란 부위가 이 구체적인 뇌의 뭐 부위를 얘기를 하고 편도체를 얘기하지만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알 텐데 시간이 벌써 30분이 지났기 때문에 그냥 이름만 얘기하겠습니다. 이 편도체가 비정상적으로 과활동하는 상태예요. 그리고 이 편도체가 과활동할 때 소위 정상적으로 기능해야 될 이 해마와 전전두엽은 이 기억에 관련되어지고 기억 중에 우리 지금 하고 있는 고전적 조건이나 이런 기억이 아니라 그죠? 우리가 지금 이 글자 공부하는 기억이 있죠. 즉 해마와 전전두엽이 제 기능을 못하면 기억 상실증이 걸린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거든요. 바로 이 해마와 전전두엽이 제 기능을 못해요. 지금 불안 관련 장애 앞에서 봤던 그런 경우에 그리고 추론을 한다든지 판단을 한다든지 의사결정을 한다든지 이런 합리적인 이러한 사고를 하지 못해요. 기억상실증 따져 이런 것들을 하지 못하죠. 근데 결국은 뭐냐면은 앞에서 봤듯이 고연 조건하에서 이렇게 부적응적인 형태로 생긴 불안 관련 장애 같은 경우에 편도체는 CS에 대해서 즉 불안 반응을 일으킨 CS에 대해서 너무 비정상적으로 많이 활동하고 이 편도체가 비정상적으로 활동하는 것을 조절하는 것이 해마와 이 이마에 있는 내부인데 정상적인 여러분 같은 경우에 근데 이게 지금 고장났기 때문에 이 내부위가 이 편도체가 비정상적으로 과활동하는 것을 조절해주지 못해요. 그래서 자동차를 비유하자면 브레이크가 고장난 차인데 악셀레이터만 지금 비정상적으로 너무 잘 작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불안 관련된 조건 자극 CS에 대해서 편도체가 너무 과활성화돼서 나타나는 것이 아까 봤던 그런 불안 관련 장애다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여기서 뇌를 조금 소개를 하는 겁니다. 우린 뇌를 하고 있는 건 아니지만 왜냐? 제가 이 심리학 안에서 바로 뇌와 관련된 이게 주전공이고 학습심리학도 제 전공이거든요. 그래서 뇌를 같이 소개하는 겁니다. 아이고 이건 자, 두 번째 이제 이 조건에 대한 공포를 어떻게 치료할 것인가? 치료 이미 봤죠.
봤는데, 원리는 봤는데, 여기서 구체적으로 보는 겁니다. 여기에는 결국 이걸 노출치료라 그래요. 노출치료. 예, 노출치료인데 실제 노출하는 법이 있고, 체계적 둔감하는 법이 있고, 가상현실 노출치료가 있는데, 결국은 이거 읽어보시면, 결국 노출치료예요. 자, 아까 말씀드렸죠. NS와 US가 수반되는 것을 경험해서 NS가 CS가 되어서 내가 원치 않는 그런 CR 반응을 일으킨다. 내가 원치 않는 그런 CR 반응을 일으킨다. 그래서 나 이거를 좀 줄여주거나 없애고 싶다. 어떻게 하느냐. 이 CR 반응이 뭐라고 했죠? UR 반응과 동일한 거다 했죠. 그럼 CR 반응 왜 생겼어요? 바로 CR 반응과 동일한 UR 반응을 일으키는 US를 C에서 같이 수반되는 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생긴 것이니까 이 US만 바꿔주면 돼요. 뭐 이런 내가 원하는 CR 반응을 일으키지 않는 다른 CR 반응. 이 경우에 공포인데 공포가 아닌 다른 반응을 일으키는 것을 여기다 경험하면 되죠. 알버트 같은 경우에 흰 쥐와 큰 소리를 경험해서 흰 쥐에 대해서 공포가 생겼단 말이에요. 그럼 알버트가 좋아하는 거, 큰 소리 하지 말고 알버트가 좋아하는 쿠키랑 흰 쥐를 계속 경험하게 하면 결국 뭐요? 흰 쥐에 대해서 공포는 줄어들든가 없어지겠죠. 바로 그것을 여기서 하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지금 이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결론은 금방 말씀드렸듯이 US를 대체해 주는 거 그 이상 그 이하도 없어요. 자, 실제 노출법. 자, 그래서 금방 말씀드렸듯이 내가 원치 않는 CR과 반대되어지는 반응을 일으킨다. 지금 좀 전에 알버트 같은 경우에 흰 쥐와 큰 소리를 경험해서 쥐에 대해서 공포 반응이 생겼으니까 이제 쥐가 있을 때 알버트가 좋아하는 것이 쿠키라면은 쿠키를 계속 경험하게 하는 거. 쿠키 경험 어떻게 하죠? 먹는 거죠. 먹으면서 쥐를 구경하는 거죠. 그러다 보면 쥐를 좋아하게 될 수도 있거나 공포 반응이 없으실 수도 있죠. 즉 공포 반응에 반대되어지는 그러한 것들을 학습한다 해서 역조건 형성 이렇게 보는 거예요. 역조건 형성. 반대로 조건화한다라는 뜻이고 금방 말씀드렸듯이 이런 것들이 다 노출시키니까 노출 치료를 하는 것. 자, 이거 뭐 한글이니까 읽어보시면 이해하실 테고요. 핵심은 제가 지금 거듭 벌써 말씀드렸습니다. 자, 실제 노출법 말 그대로 실제 노출시키는 거. 그런데 알버트한테 이제 알버트의 경우를 가지고 얘기를 하죠. 알버트 같은 경우에 흰 쥐를 직접 보여주면서 쿠키를 먹는다. 지금 알버트가 흰 쥐에 대해서 너무 공포스러워하는데 흰 쥐랑 쿠키를 먹으면 이 쿠키가 목구멍? 예, 입에 넘어가겠습니까? 흰 쥐가 두려운데 잘못하면 흰 쥐가 있는 중에 쿠키를 먹다 보면 뭐 흰 쥐가 공포를 반응을 일으키는 CS니까 흰 쥐가 있을 때 쿠키를 먹다 보면 쿠키까지도 뭐요? 공포 반응을 일으키는 CS2가 돼가지고 고순위 조건 형성 돼버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한다? 알버트한테 쿠키를 주면서 흰쥐를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흰쥐 캐릭터, 뭐 미키마우스 같은 거 있죠. 미키마우스 같은 거. 흰쥐로 만들어서. 미키마우스 흰색인가요? 어쨌든 미키마우스 같은 그런 이쁜 캐릭터를 그림으로 보여주는데 크림이 아니라 그림으로 보이는데 그것도 저 멀리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쿠키를 먹고 이런 것들을 한 번만 한 것이 아니라 1시행, 2시행, 3시행, 4시행 여러 번 한 다음에 나중에 미키마우스가 동영상으로 움직이는 것들 저 멀리서 보여주고 또 이것도 1시행, 2시행 한 다음에 나중에는 가까이 스크린 멀지 않은 곳의 스크린에서 미키마우스가 움직이는 동영상을 보여주고 이런 식으로 점점 바로 흰쥐 CS를 약한 자극부터 시작해서 실제로 노출시키면서 바로 예를 들어서 좋아할 만한 UR 반응을 일으키는 US 쿠키를 경험하게 한다는 거. 이게 바로 실제 노출법이요. 자, 금방 말씀드렸듯이 읽어보시면 아실 테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체계적으로 점진적으로 제가 말씀드렸죠. 대뜸 흰쥐를 보여줬으면 안 된다 그랬죠. 흰쥐와 유사하지만 약한 자극부터 즉 공포 반응을 일으키지 않을 만한 그러한 흰쥐와 관련된 자극부터 점진적으로 이걸 영어로 시스테미틱하게 그건 집어치우죠. 제가 괜히 영어 얘기했어. 자, 체계적으로, 점진적으로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자, 그 다음, 금방 말씀드린 거. 멀리 있는 흰 토끼. 이 경우에 이제 피터예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피터, 한스, 알버트가 유명하다 했는데 이 경우에 피터는 3살 남 아이인데 얘는 흰 토끼에 대해서 그렇게 공포 반응을 보여요. 왜 그래 되는지 몰라요.
근데 분명하겠죠. 흰토끼랑 뭔가 공포 반응을 일으키는 US를 경험했겠죠. 네가 어떻게 하는데 흰토끼가 만약에 US라면 우리는 다 흰토끼를 다 두려워하게 할 테니까요. 그렇지만 그렇지 않죠. 그렇다는 얘기는 바로 피트가 흰토끼는 CS고 뭔가 US가 짝지어졌는데 이 경우에 US가 뭔지 몰라요. 실험한 것이 아니라 이미 피트는 흰토끼를 두려워하는 경우에 지금 치료를 하러 온 거예요. 이 경우에 어떻게 멀리부터 흰토끼 그림부터 시작해서 점점 이렇게 점진적으로 그렇게 흰토끼와 관련된 약한 자극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피트가 좋아할 만한 무조건 자극을 계속 수반시킨 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치료한다는 것이 실제 노출법이에요. 자, 요거 금방 말씀드린 것 이어지는 내용이고요. 자, 체계적 둔감화. 체계적 둔감화는 지금과 똑같은 경우인데 어떻게 하냐면은 US에 아까 지금 피트나 뭐 알버트 같은 경우에 예를 들자면은 쿠키나 뭐 우유를 줬잖아요. 이 경우는 어떻게 하냐면은 US에다가 피트, 쿠키나 우유를 주는 것이 아니라 내 몸 자체가 아주 이완되어서 편안한 상태를 유지하는 거. 그럼 이걸 좀 훈련해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이완 훈련을 해야 돼요. 그렇게 한 다음에 바로 뭐 내가 공포를 일으키는 자극을 약한 수준부터 앞서 마찬가지로 약한 수준부터 상승을 하면서 내 몸이 이완된 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즉 조건 자극에 해당하는 것을 약한 조건 자극부터 아까 앞서와 마찬가지로 그것을 점진적으로 체계적으로 여기서 체계적으로 또 나오죠. 점진적으로 체계적으로 짝짓는다. 이 짝짓는단 말이 바로 수반한다는 얘기예요. 이 두 개를 수반하는데 이때 US는 쿠키나 우유가 아니라 뭐 내 몸이 편안한 상태 그런 이완된 상태를 경험하는 거예요. 이러려면 이완하는 법을 좀 배워야 되겠죠. 이것이 체계적 둔감화예요. 자, 그래서 먼저 조건 자극의 약한 자극부터 쭉 이 사람 내담자를 통해서 이제 찾아보는 거예요. 이 사람이 조건 자극 당장의 공포스러운 자극은 당장히 본인도 알고 뭐 알겠죠. 그러한 자극과 관련해서 그것을 점점 약한 형태로 그렇게 이 사람과 함께 어떤 자극들이 관련된 자극으로서 약할 수 있는지 그걸 찾아보는 거예요. 그것을 불안 위기표라 그래요. 그럼 불안 위기표를 만든 다음에 그 불안 위기표와 함께 계속 내 몸이 이완된 상태를 경험하는 거죠. 자, 금방 말씀드렸으니까 이거 읽어보시면 될 테고요. 그래서 지금 이거 이관 훈련과 관련된 거요. 제가 이 뭐 좀 자세히 설명드리고 싶어서 활자를 자세히 넣어놨는데 지금 시간이 벌써 40분이 지났으니까 제가 뭐 결국 이걸 읽어드려서 설명하려고 했는데 뭐 다 한글이니까 읽어보시면 아실 테고요. 그렇게 해서 지금 불안 위기표를 만든 거예요. 피트 같은 경우에 만약에 흰토끼를 두려워한다면은 흰토끼가 바로 그 주된 대상이죠. 조건 자극이죠. 근데 그 흰토끼와 관련된 여기 흰 쥐가 됐네요. 토끼가 되었다, 쥐가 되었다, 막 이렇게 됐네요. 자, 여기 있으면 다 토끼가 되었던, 아까 앞서 봤던 알버타 같은 경우에 이걸 적용한다면 토끼 쥐태고, 피트의 경우에 적용한다면 토끼일 텐데, 자, 여기서는 토끼가 됐다, 쥐가 됐다 하는 것은 여러분 무시하시고, 여기서 뭐, 바로 흰 쥐가 되었던, 흰 토끼가 되었던 그 자극과 관련해서 약한 자극, 그것과 관련된 약한 자극, 들을 쭉 불안 위기표를 만드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이 각각의 자극들을 뭐 내가 이완된 상태하고 계속 짝짓는 거죠. 이 짝짓는다는 얘기가 수반한다는 얘기예요. 수반된 것을 내가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불안 위기표상에 있는 그러한 약한 자극부터 시작해서 그 자극과 나의 이완된 상태를 짝짓기를 한 번 하고 두 번, 짝짓기, 즉 수반된 것을 한 번 경험하고 두 번 경험하고 세 번 경험해서 여러 시행한 다음에 그 자극에 대해서는 더 이상 내가 불안해하지 않고 편안할 수 있다면 다음 자극으로 또 다음 자극으로 점진적으로 체계적으로 이렇게 불안 위기표의 상위 수준으로 가서 최종적으로는 흰쥐와 흰토끼에 대해서 내가 이완 상태를 수반된 것을 경험하고 나중에는 그 목표 자극에 대해서도 내가 더 이상 불안 반응을 일으키지 않게 하는 것. 이 체계적 둔감화요. 아까 실제 노출과 똑같은데 뭐만 다르다? 불안 위기표를 형성하는 것과 US의 쿠키나 우유 대신 실제 어떤 그런 뭐 자극 대신 여기서는 뭐요? 내 몸이 이완된 상태라는 자극을 대신하는 것밖에 없어요. 자, 여기서 체계적 둔감화 또 예를 들은 거요. 이것도 읽어보시면 될 테고요. 뭐 제가 그냥 무작정 넘어가는 건 아닙니다. 다 말씀드렸던 것이고 뭐 시간이 아무리 뭐 바쁘고 모자리더라도 제가 뭐 생략하고 그냥 스킵하는 건 없습니다. 자, 그래서 시스테매틱 아까 이 단어가 생각이 잘 안 나서 말씀드린 것이고 이렇게 체계적 둔감화를 한다. 자, 이것은 또 예를 든 거예요. 제가 가능한 한 뭐 좀 상세하게 소개드리고 싶어서 내가 지금
아까 사회공포증이라는 게 있었죠. 공포증에 대상공포증에 사회공포증이 있어요. 이게 결국 뭐냐 대인공포증인데 이 경우에 이제 발표공포증이에요. 공개연설 공포증이 있을 때 이 경우에 뭐 체계적 둔감을 통해서 어떻게 치료할 수 있느냐 바로 여기서 소개하는 거예요. 이거 다 불안위계표 만들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읽어보시면 됩니다. 다 한글로 되어 있으니까. 자, 이것도 마찬가지고요. 자, 이것도 또 마찬가지고. 자, 이것도 마찬가지고. 제가 시간이 없다 해서 무조건 넘어가는 건 아닙니다. 절대. 자, 그 다음 가상현실 노출 치료는 이제까지 했던 것들을 뭐 요즘 뭐 인공지능으로 그거 하려나요? 어쨌든 그 고글만 끼고 있으면은 꼭 내가 지금 실제 상황에 간 것처럼 그렇게 흉내 내는 거예요. 아까 알버트나 포트 같은 경우에 흰 토끼, 흰쥐를 데려놨다가 아니면 흰 토끼, 흰쥐와 관련된 뭐 동영상이나 그림을 보여주면서 쿠키를 매번 먹어야 되고 이렇게 하니까 그것도 좀 번잡스럽죠. 그리고 아까 봤던 그 뭐 체계적 둔감화 그것도 이완 훈련을 해야 하는데 그것도 장단점이 있다. 이 경우에 뭐요? 예를 들어서 PTSD 뭐 전쟁터에서 이렇게 PTSD를 겪었다. 전쟁터에서 US 비명 소리, 포탄 소리, 큰 소리 그거와 관련해서 냄새 그다음에 거기 여러 가지 장면 뭐 여러 가지 거기서 뭐 전쟁터에 내가 입었던 옷들 이런 것들이 CS가 되어서 그 대상에 대해서 내가 뭐 전쟁터에서 일어나는 US는 더 이상 없지만 전쟁은 안 일어나지만 난 여기에 대해서 CR 반응 보인다. 이게 PTSD다. 그래서 나는 이건 너무 불편하기 때문에 고치고 싶다. 하면 어떻게 되나요? 그럼 전쟁터를 이렇게 해야 되나요? 전쟁을 비슷하게 계속 해야 되나요? 그건 너무 돈이 들고 비효율적이죠. 그러니까 뭐 곡을 끼고 가상현실로 들어가서 꼭 전쟁터와 비슷한 그런 상황을 경험하게 하는 거예요. 하지만 뭐요? 그 전쟁터에서의 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불안 위계표처럼 낮은 자극부터 계속 반복 경험하면서 어떻게 나는 지금 실험실 상에서 편안한 안전한 그러한 치료 상황 또는 치료실에서 나는 그것을 경험한다라는 그러한 신체 상태와 함께 뭐 지금 전쟁터에서 겪었던 그러한 자극, CS에 해당하는 것에 대한 약한 자극들을 아까 체계적 둔감에서 불안 위계표처럼 그렇게 경험하는 거예요. 결국 가상현실에서 한다는 것보다 그 차이밖에 없어요. 고소공포증이나 발표공포증 이런 것들도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요거 여러분 동영상 들어가서 이거 키워드 치면은 이런 실제 이 가상 노출 치료하는 동영상들이 많이 떠오니까 그것도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게 다 올려놓고 동영상도 보고 싶지만 우리 수업이 지금 동영상을 하기 때문에 이거를 볼 수 없어서 그냥 이렇게 용만 넣어놨습니다. 자, 지금 가상현실 노출 치료 제가 여러분과 보고 싶었던 그렇지만 볼 수 없던 그 실제 동영상의 내용을 문자로 옮겨놓은 거 이거 읽어보시면 될 테고 이 리쪼라는 이 교수님 유명하신데 여러분 동영상에다가 리쪼 이것만 넣더라도 가상현실 노출을 쭉 뜰 거예요. 관심 있으시면 한번 보시고요. 자, 다 했네요. 그 시간 벌써 50분 가까이인데 오늘 이렇게 적용 해석 부분 얘기하고 다음 시간에 또 적용 해석 부분 뭐 편견과 관련해서 또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